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유수입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돌풀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1권입니다. 그리고 일부 씨앗편을 보고 있어요. 50쪽 3장 새로운 판 짜기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요 전까지 스토리가 어떻게 됐었죠? 이제 이 전까지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고원지대가 이제 농사짓기가 편해서 수렵 채집인들이 이제 고원지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칭에 장난일 수 있지만 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나뉘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인구가 또 불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원에서 강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이제 도시 강, 문명. 그렇죠. 이제 강 쪽에서 나일강에서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테라스 강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을 하고, 그 사이에 뭐 짜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문명들이 계속 커져서 결국에는 카덴시 전투라는 네. 뭐 그런 대규모 네. 말 그대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국제적인 전면전이 일어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무승부라고 기록을 됐고, 실제로 뭐 무승부인지는 아까 전편에서 돌풀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했고 일단 기록상에는 뭐 서로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뭐 일단 무승부가 됐다까지가 말 그대로 새로운 판전의 구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도 재밌을 겁니다. 50쪽에 소제목은 수수께끼의 해적들. 요 해적들 중요하죠. 한번 볼게요. 예. 예, 카데시 전투 이후 오리엔트의 쌍웅인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묘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 관료들, 그러니까 중앙 집권으로 발흥한 나라였는데 이제 여기 나오죠. 종교 사대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건 이집트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부 문제가 있었다. 네, 아무튼 네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내부 문제로 국가의 기틀이 무너져 갔대요. 원래 이제 이집트에 섬기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이제 좀 아몬레라는 신이 있었는데 요거를 태양 신인 아톤으로 바꾸려고 이 왕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에 있었던 교황과 왕의 싸움 하고도 양상이 뭐 일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정권은 쿠데타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지만 생활은 다르다. 그동안 신을 믿어봤는데 그걸 왕 혼자 자기만의 노력으로 왕이 아무리 뭐 권력이 세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호테프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이집트는 급격히 왕권이 쇠퇴합니다. 그렇죠. 사대들에게 역풍을 맞았다. 네, 맞아요. 그런 셈이죠. 왕권의 쇠퇴는 고대 세계에서 국력의 쇠퇴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럴 거면 왜 굳이 그렇게 무리를 했을까? 나는 이 왕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뭐 가네. 항상 그 권력의 맨 상층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력이 있죠. 뭐 서인과 동인, 뭐 노론, 서론 그런. 하긴 이거를 거기에 빗대는 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왕이 좀 성급했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짧았다. 그리고 반면 이집트보다 역사적 전통에서 훨씬 뒤질 뿐더러 원래부터 정복 국가로 출범한 히타이트. 히타이트가 망한 요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이 책에서 그렇게 큰 할애를 해놓지 않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정복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빅뱅처럼 끊임없이 팽창을 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집트랑 한번 붙어가지고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니까 맞아. 그냥 지수로 그냥 불이 꺼져버린. 맞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려운 질문 저한테 넘겨주십니다. 특히 이런 정복 국가라고 하죠. 이런 나라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그 자기의 체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런 문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팽창. 근데 싸워서 지거나 더 이상 뭐 무승부 나버리면 금방 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타이트는 망했다. 근데
이제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좀 괴롭히는 이집트 히타이트를 괴롭히는 나라가 해상 민족이 있었어요. 네. 고대 해적들이라고도 불렸던 동부 지중해 상의 그들은 누구였냐? 이 문명은 문화적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병든 사자쯤은 괴롭힐 수 있는 사나운 하이에나였다. 그래서 그렇죠. 이집트는 기원전 12세기 제20왕조 때부터 이 하이에나들의 거센 침략을 받아 그렇잖아도 쇠락해가던 국력이 한층 급속도로 추락해갔다고 하고요. 히타이트의 형편은 더 나빠져서 기원전 1190년경에는 해적들에게 수도를 함락당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해석이 이제 그리스. 아, 드디어 그리스 나왔어요. 그리스인들. 아니, 그리스인들의 기원이 해적이었다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전 역사에 되게 잘 알지 못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봤었을 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좀 그리스인 하면 고상할 것 같은데 해적이었대요, 그냥. 아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나오죠. 트로이 전쟁을 이제 호메로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이죠. 낭만적인 서사시로 표현을 해놨는데 자기 나라 왜냐하면 역사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스 여인 헬레네를 빼앗아간 탓에 이제 그쪽으로 쳐들어가는 약간 전형적인 약간 디즈니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취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제3의 시선에서 봤었을 때는 야 해적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맞아. 이런 거죠. 이런 거였다. 여기 보면 기원전 12세기 무렵 미케네 문명을 이룬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나 봐요. 네네. 그리스인들은 해상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요게 당시 문명의 오지인 그리스 측에서 보면 해상 진출이에요. 자기 그리스에서 보면. 근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오리엔트 세계 측에서 보면 해적질. 그렇죠. 이런 예. 관점의 변화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진짜 그리스를 해적. 이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아, 저는 해적질 안 해 이런 거죠. 아 근데 저는 그리스인을 해적질로 한번 비유해 본 거 신선하게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리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장 드리고 나오죠. 네. 호메로스가 이집트나 아라비아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까? 트로이 전쟁을. 이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53쪽을 네. 넘어가서 페니키아 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서양의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쇠퇴는 오리엔트 세계의 힘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유가 적절하죠. 진공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보다는 외부의 힘을 좀 더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얘기 나오네요. 히타이트의 붕괴는 그들만이 보유하고 있던 제철 기술을 오리엔트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켜서 본격적인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대요. 그럼 잘 망했네. 뭐 기술 잘 망했네요. 뭐 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네. 철로 된 쟁기를 보급하게 된 히타이트였습니다. 땡큐고. 네네 좋습니다. 지중해 동부 연안에도 문명의 물결이 밀려왔다.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우가리트, 티로스, 시돈, 비블로스, 베리토스 등 여러 도시국가가 생겨났다고 해요. 이들은 비록 정치적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일종의 도시 연맹체를 이루어서 일찍부터 동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페니키아라고 해요. 그렇죠.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이제 남경태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서양 문명을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나오는 거를 받아준 산파 역할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다른 고대 문명과 다르게 이제 서양 문명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는 그냥 산파가 아니라 알파벳을 함께 준 맞아요. 그런 산파였다라는 거죠. 페니키아가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집트와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오리엔트 세계의 선진 문명이 지중해 여러 섬 특히 크레타에 전파되었다고 해요. 유명하죠. 크레타 섬은 그리스 거인데 원래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네요. 페니키아 상인들은 오늘날 서구 문명을 낳은 산파 노릇을 한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54쪽으로 넘어가면 서구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알파벳도 발명했어요. 페니키아인들이. 그렇죠. 이게 알파벳이
어디로부터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걸 발명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이제 페니키아로 넘어가고 네, 그렇게 또 그게 나오고 그리스인으로 가서 또 알파벳이 되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뭐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이집트 상형 문자를 페니키아 문자로 만들고 그게 또 알파벳으로 전수가 되는 이런 공헌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페니키아는 정복을 당하질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페니키아는 그리고 단일한 정치적 중심을 가진 국가를 이루지 못했대요. 강대국들이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당시. 그렇죠. 약간 자갈 같은 존재다 보니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으니까 놓아준 것 같습니다. 네, 또 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역할에 충실한 편이 당시의 강대국들한테 더 이득이었다. 굳이 페니키아를 제압해서 지중해 상업 활동을 위축시킬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오늘날 같으면 페니키아를 정복해서 국제무역을 독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당시에 고대에는 그런 발상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나옵니다. 약간 감정이입을 좀 하자면은 이제 고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야 메소포타미아가 있다 되는데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야 저게 페니키아다 아니다 저게 페니키아다. 그래서 이게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그런 자갈 같은 맞네요. 예 약간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 페니키아인들은 그냥 상업 활동에 충실했으니까 가만히 놔둬도 우리한테 좋은 물건 가져다 주고 물건 팔고 그렇죠. 하니까 상인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 느슨한 결사체에 불과한 페니키아는 물리력에서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용병을 고용하는 게 고작이었대요. 네. 뭐 상비군조차도 없었다. 이런 판에 이집트와 히타이트를 괴롭히던 해상 민족들이 침략하자 페니키아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 아쉬운데 그런데 위기를 타개하는 페니키아인들의 방법은 엉뚱했다. 그게 뭐죠? 뭉치면 책에 있는 본문인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들은 오히려 지중해 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해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어떤 점이 아쉽나요? 그러니까 납득이 좀처럼 좀 되지 않았다. 이게 말 그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인가? 왜냐하면은 일단 약했는데 갑자기 세력을 확장했다라는 쪽으로 넘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비키 스토리 다루다 보니까 생긴 약간 뭉개짐이 아닌가라고 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이 나름 또 반대로 이해가 됐던 게 이 사람들은 상인이고 항상 돌아다녔고 또 정규 군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각자 도생을 하자. 뭉쳐도 어차피 우리는 안 된다. 어차피 군대도 없고 어쨌든 저 그리스 민족들 해상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냥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최대한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졌던 거 아닌가. 네,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덧붙여서 살을 붙여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양의 종교를 만든 헤브라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재밌죠. 드디어 이 종교 헤브라이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렇죠. 유대교의 일종이라고 해야 할까? 맞네요. 지금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맞아요. 헤브라이인들 역시 다 같은 거죠. 헤브라이, 히브리, 유대인. 네. 유대교의 신앙과 헤브라인의 역사를 서술한 경전은 구약 성서라고 합니다. 네. 유대교를 모태로 탄생한 종교는 그리스도교라고요 하고 종교가 아니었다면 후대 역사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은 아예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서를 통해 후대에 강력한 정신적 영향력을 미친 덕분에 헤브라인의 역사는 당대에 그들이 가졌던 세력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페니키아인이
이제 알파벳이라는 문자를 보급을 맞아. 했다면은 네. 이제 유대인 히브리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 종교. 종교를 이제 보급을 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음. 그 유명한 그거죠. 이제 이집트에서 람세스 치하에 있었을 때 유명하죠. 네, 모세시께서 모세. 자신들의 양을 이끌고 음, 밖으로 나간 출애굽기. 맞아요. 저는 이게 그 넘빌리버여가지고 네. 출애굽기 이렇게 읽었었어요. 아,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인 거죠. 맞죠. 네. 이게 어렵죠. 애굽에서 나간다는 네, 뜻이잖아요. 맞아. 그 얘기예요. 맞죠. 옛날에는 이게 어렵죠. 왜 이름 이랬는지 음. 아무튼 저희 약간 미천한 아니, 지식이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파로가 그랬듯이 당신은 정치적 지도자가 곧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정교일치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모세에 대해서 이제 이게 쭉쭉쭉 나오는데 십계명 얘기도 나오죠. 자신이 신에게서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을 내보이기 위해 네. 십계명을 모세가 만들었다. 여기 주석에도 보면 종교적 설명은 이렇지만 네. 실은 모세가 십계명의 작자였던 건 아닐까. 아, 이런 도발적인 질문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항상 그 종교든 정치든 쇼맨십이 어느 정도는 또 가미가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오리엔트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이제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58쪽을 보면 약소 민족으로서 가나안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헤브라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이웃의 팔레스타인이었다. 팔레스타인도 주석에 설명이 나와요. 필리스틴은 뭐 페리스테 뭐 이런 거는 모두 팔레스타인을 가리키는데 다 부정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잔인한 놈, 속물. 맞아요. 여기서 이제 덧붙이는 게 그래서 남경태 선생님이 이거를 그리스도교의 자기 중심주의와 배타성을 보여주는 게다. 제가 솔직히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뭐 교회 안 나가긴 하지만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죠.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게 저건 이단이야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불교나 이미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뭐 종교에 대해서도 저건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배타적으로. 상당히 다원적이에요. 저는 아예 몰라가지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타종교를 품지 못하면은 네네. 어차피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저건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은 저는 항상. 아무래도 배타성하고 포용은 함께 가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계속 해보면 네. 그래서 이국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유랑 생활을 겪어서 세터전을 찾은 헤브라이인들에게는 혹독한 이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무척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수니파, 사이파 뭐 정확하게 제가 발언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 사람들 사이에 막 싸움도 있고. 맞아요. 이게 다 종교적인 문제. 근데 진짜 이렇게 서 아무튼 뭐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정도 기간 동안 골이 깊은 양상은 아마 이게 거의 그러니까 최장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솔직히 일본하고 우리도 그 일제 시대 겪으면서 솔직히 한 100년 정도 됐을까요? 지난 100년도 안 되는 역사인데도 이렇게 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몇천 년이 됐으니 이 정도는 거의 뭐 상상 저희가 감정이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 골이 깊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상처도 많고. 네. 자, 견디다 못한 헤브라이인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라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네. 기원전 11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대요.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거 성경에 다 나오긴 해요.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경학교 이런 데서. 그래서 사울이 팔레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뒤이어 즉위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다윗 다음엔 솔로몬 이렇게 해서 뭐 전성기였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서에는 이런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네네. 사실 당시 팔레스타인 일대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오리엔트의 중심권에서 먼 변방의 역사에 불과했다. 이런 서술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제 각 세계로 음. 이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하게 된 거는 과학이 이제 좀 발명이 되고 약간 근대 이후죠. 예. 근데 변방의 역사에 불과했다. 저는 이게 유대인 역사가 솔직히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되게 핫한 가장 중심적인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방의 역사에 불과했대. 이런 서술, 객관적 서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 통치 말기인 기원전 933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분립했다. 근데 결국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죠. 남유다만 남았고요. 이때부터가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맞습니다. 디아스포라 맞네요. 유대인들께서 네, 세계로 방랑하시는. 흩어졌죠. 아무튼 요 정도가 이제 뭐 3장 네, 끝이네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